이제 다 오신 것 같아서 저희 이제 본격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일찍 여기까지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이게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이제 아침 교육을 좀 준비하게 된 곳은 지금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제 서울시 이제 노사민정 좀 주체들이 모여서 고용 노동 문제 등 각종 이제 정책들을 좀 협의하는 협의체라고 알아주시면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침 교육은 저희가 각자 이제 테이블에 저희가 나눠드린 그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희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연대라는 강연을 좀 준비해 봤고요. 그에 앞서서 저희 이제 노사민정협의회가 이 아침 교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의 좀 사무국장님 간단히 좀 약간 인사 말씀 좀 드리고 좀 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장님 짧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장 이원철입니다. 먼저 아침 오늘 쌀쌀한데 이렇게 일찍 나오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교육 있고 또 하니까 여러분들 밖에서만 다니시다가 이렇게 앉아서 계시는 것도 좀 오래간만이실 거예요. 많이 교육 경청해 주시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연대 이제 이런 제목인데 특히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그 라이더분들이시니까 우리 사회에 서울 시내 곳곳에 어느 골목이든 어디든 다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안 다니시는 데가 없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현장들을 많이 보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작년 올해 해가지고 그 생명을 구하신 적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같이 이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어떤 그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회 곳곳을 다니면서 뭐 하다못해 쓰레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사진 찍어갖고 그냥 한 장만 구청에 날려줘 버리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그런 역할도 좀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또 목소리도 또 내시면서 더불어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가 될 수 있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해 주실 우리 한석호 사무총장님께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오늘 잘 경청해 주시고 그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저희 사무국장님께서 취지 잘 말씀드린 것 같고요. 좀 이제 뭐 바로 교육으로 넘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연을 해주실 전태일재단 한석호 사무총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여기 그 소개가 나왔는데요.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월 6,000원씩 내는 그 노동공제나 풀빵에 기본공제 소액 대출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장으로 얼마 전에 얼마 안 됐네요. 한 일주일 됐나요? 서울시 노사민정 일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거기서 주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공익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은 제가 노동운동을 한 지 36년 되는 것 같습니다. 만으로 88년도 1월 달부터 인천으로 가가지고 위장 취업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노동운동을 하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제 심장에는 머릿속에는 막 이념이 있고 노선이 있었지만 제 심장에는 아버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딸이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속된 표현을 하면은 공돌이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얼굴들 표정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 그 당시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 54세 돌아가셨는데 젊을 때 그 자식들 먹여 살린다고 경북 예천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70년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45살 때인데 올라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밑바닥 노동을 했던 것 같아요. 봉제 공장, 당시 해방촌에 미싱, 욕고 하는 데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두 수제화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도 이 시다일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다가 노가다를 이제 합니다. 본격적으로 노가다를 하고
노가다를 하다가 그 중에 그 한 횟수로 10년 정도를 중동에 나가가지고 그 더운 사막의 땅에 가가지고 노가다를 띱니다. 그러니까 몸이 성치 못했고 빨리 돌아가셨어요. 54세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되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그때 지금도 그런 생각인데 되게 성실하게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저 고생을 하면서 살까? 그때만 해도 임금체불도 많고 이런 것들이 제 가슴에 콱 박히면서 우리 아버지 같은 노동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인간답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제 가슴에 꽉 박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 제가 그 한 몇 년 전부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실패한 노동운동가입니다. 이렇게 그 자기를 소개하는데 노동운동을 하면서 좀 더 평등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그 제가 노동운동을 출발할 때 그 80년대보다도 이상하게 노동자들이 두 개로 이렇게 딱 분단돼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한 10년 가까이 되게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그 소득 상위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은 중상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위 50% 노동자들은 그 여전히 하층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전엔 같은 계급 같은 노동자라고 생각하면서 너나 나나 얻기는 마찬가지고 우리 다 같은 편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삶이 달라져 버려 있는 그리고 그 가족의 삶까지 달라져 있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여기에 역대 정부나 이 나라를 이끌어온 경제를 이끌어온 재벌이나 이런 데도 책임이 있지만 노동운동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10여 년을 그 주장하고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에서 제가 사회연대위원장이라는 직책도 맡아가지고 일을 했었는데요. 징계까지 받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저는 이제 노동운동을 하면서 저기 그 왼쪽에 있는 저는 2001년도 대우자동차 앞인데요. 정리해고가 됐었습니다. 그 대대적인 정리해고 돼가지고 사회적인 큰 쟁점이었는데 그때 저기 그 화염병 들고 싸우고 저기 그 전경차 한 대 불태우는 저런 건데 제가 노동운동을 저 역할을 했습니다. 선봉대라고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제 전공이었고요. 그러다가 올해 와서 윤석열 정부가 되고 노동부 산하에 이제 상생임금위원회라고 하는 TF를 꾸려서 이 임금의 격차를 한번 줄여보자 이런 논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걸 했는데 민주노총에서 상생임금위원회 기업위원 고만둬라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고만둬라 이런 이제 그 성명 그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언론에 되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제가 그런 것들을 했는지 아마 좀 얘기를 내용 속에서 할 건데요. 좀 그 아침에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이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들어갔죠. 2017년부터입니다. 그런데 3만 달러로 가면은 환율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지만 4천만 원대 이렇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1인당 3만 달러라고 하는 의미는 갓 태어난 아이도 곧 죽는 노인도 3만 달러의 혜택을 사회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임금 격차를 보면 소득 격차를 보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지만 여기 그 중간에 보면은 이 150만 그러니까 85만 원 미만 8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250만 미만이 49.8%입니다. 즉 절반의 소득자가 월 250만 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을 살아가면은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은 이 3.1%에 들고 800만 원만 넘게 받아도 우리 상위 소득 6% 안에 드는
이런 이제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아까 1인당 3만 달러 시대라고 그랬는데 8시간 이상 일하고도 3천만 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1,500만 명, 사실은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저기 영세 상인이라든가 그 농업소득, 하층 농업소득자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치면은 8시간 일을 꼬박하면서도 3천만 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게 1,500만 명이 넘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상황입니다.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로 보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 55세에서 59세, 아니 50에서 54세 쭉 내려가지고 50에서 54세 구간을 보면은 대기업이 760만 원을 월 받으면은 중소기업은 299만 원을 받습니다. 임금 격차가 461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평균이 299만 원씩 3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자기 임금보다도 더 많은 격차로 살아가는 이 소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면 자료로 보면 출산율 저하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0.73 뭐 예상한다 올해는, 그다음에 작년에 0.78인가요? 0.76인가요? 이렇게 그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2050년 가면은 청년이 500만 명으로 떨어진다. 지금은 1000만 명대인데 이렇게 이제 계속 되는데 여기에 사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 중소기업에 들어갑니다. 이런 임금, 대기업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15%에서 한 20% 정도를 봐요. 나머지 80%는 저기서 표현되는 저 중소기업 일자리라든가 우리 여기 와 계시는 라이더라든가 대리라든가 이런 일자리들, 플랫폼 프리랜서 일자리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방송작가 유니온이라고 있는데 스텝지부도 있고 거기에 보면은 젊은 청년들인데, 그리고 거기에 또 방송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라고 보니까 스카이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구도가 짜여져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는 80만 명, 80% 이 청년들이 그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연애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여기 계신 좀 나이 드신 분들이야 그때는 그런 개념들이 없었으니까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 서로들 연애를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들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출산율 저하에 또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교육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은 그 소득과 주택 문제, 여기서 오늘 주택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냐, 청년들한테.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도대체 이 문제가 풀리겠냐. 그러면 이게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이라고 했다가 이게 이제 두 개로 분단돼 있다. 상위 10% 또는 20%와 하위 50%의 노동이 분단돼 있는, 노동시장이 그렇게 이중구조로 갈라져 버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노사정 각각의 자기 전략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노동운동으로부터 격한 반발을,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그래도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제 발로 걸어 나왔는데요. 제 임기 마치고. 그런 지점인데요. 첫 번째는 정부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 전쟁에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박정희가, 물론 자기의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기 이런 측면들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한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출 위주, 그리고 중화공업, 그리고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막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중화공업이라든가 재벌 중심 경제 정책이라든가 수출 위주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이 자원도 나는 게 없고 공업도 엉망진창이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겠냐라는 거고, 그래서 경제는 발전을 했는데 문제는 그 바깥에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중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 토대가 그때서부터 쌓이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동의 전략입니다. 그 노동이 1987년도 대파업 투쟁, 제가 노동운동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저는 이제 그때 한참 뭐 그 6월 항쟁 한다고 그 서울 시내 온통 휘젓고 다니고 이러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 87년 대파업이 일어나고 격하게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워낙 저임금 구조였으니까 임금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욕구가 워낙 강했습니다. 임금을 올려가지고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욕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계속 임금 인상을 합니다. 임금을 인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노동이 이 임금 전략을 하면서 기업별 노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현대자동차 따로 있고 금속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자동차 따로 있고 뭐 또 어디 따로 있고 다 이렇게 자기 기업별로 해가지고 임금 인상을 하는데 지불 능력이 있거나 투쟁력이 있고 조직력이 있는 데들은 임금을 계속 토끼띠을 띱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데들은 임금이 계속 그 상태에서 찔끔찔끔 올라가는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이게 30년 넘게 이게 이어지니까 위에는 쭉 하고 임금이 1억대까지 심지어는 우리 사회 상위 5% 수준까지 임금이 쭉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밑에서 계속 그 상태에서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책 속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이기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토끼들이 잠을 자도 거북이가 못 따라가더라고.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노동운동의 전략도 그렇게 작동을 했다. 이 지점에 있어서는 저의 반성문이기도 한데요. 저 같은 1세대 노동운동가들, 저희들 이제 87년 1세대 노동운동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데 숱한데 그 전업 시절부터 노동을 했으니까 임투를 앞두면은 가가지고 노동조합 교육을 합니다. 임투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중요하게 했던 교육 중에 하나가 임금 비교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가지고는 현대자동차보다도 임금이 높은 데들 사업장들 쫙 해가지고 표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임금 받는데 니들 뭐야. 현대중공업 가가지고는 또 거기보다도 임금을 많이 받는 데들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니네들이 최고의 임금을 받아라. 당신들이 최고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교육을 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한테 임금을 인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심어줘 버리는 임금의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그러면서 하여튼 그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지하고 수출을 그 물품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워낙 세니까 막 파업을 하면은 길게 가면 40일까지도 막 파업을 하니까 이거 회사가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은 뭘 어떻게 하냐면은 이 조합과 노동자들을 포섭을 합니다. 말랑말랑하게 포섭을 해야죠. 당근을 줍니다. 즉 임금을 그래서 계속 올려줍니다. 그만큼 이제 이윤을 내니까 그 이윤으로 임금을 계속 올려주고 그 다음에 기업복지를 만들어주죠. 기업복지에서 많은 사업장들 중에 자식이 몇 명이건 간에 상관없이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주는 데도 있고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 가면 1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병원비 다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도 다 싸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도 이제 지켜주고 대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청 후려치기를 합니다. 하청 단가를 막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빼내고 또 수출해서 버는 초과 이윤 이거 갖고 그렇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바깥하고는 격차가 벌어지는 이게 이제 그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분단,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이것의 원인이 노사정 각각의 전략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노사정 각각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히 인정을 하고 대신 이 문제를 푸는 것도 노사정이 사회적 책임을 같이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를 노동운동은
그 정부와 사회에게만 얘기하고 니네들 책임이야. 니네들이 알아서 다 해. 이래서 안 되고 정부는 또 이건 노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야. 니네들이 문제야. 이렇게 할 문제도 아니고 또 사는 정부와 노동운동에만 책임을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구조 심화 원인 첫 번째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원하청 격차. 원청과 하청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위에 나오는데 현대자동차 원청 기업 매출액이 1% 증가하면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는 0.43이고 2차로 가면 0.05가 되고 3차로 가면 0.004가 되는 이 구조 속에서는 3차, 2차가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제가 작년에 대우자동차 조선하청 파업을 할 때 어떻게 그런 역할을 좀 맡아가지고 공권력 투입되지 않고 공권력 투입되면 사람 죽을 게 뻔했었거든요. 노동조합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잘 풀릴 수 있게끔 공권력 투입되지 않게끔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가지고 가가지고 했는데 하면서 사적도 만나고 그 정부도 만나고 막 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 사장들을 2번에 걸쳐서 면담을 합니다. 하청업체 사장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도 조선쟁이지만 거기에 이제 용접을 했던 하청 사장인데 용접했던 사람도 있고 뭐 족쟁이 했던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자기들도 조선소에서 젊을 때부터 이렇게 뼈가 되면서 하청 사장이 됐는데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도 아무리 자기네들이 자본가지만 하청 사장 자기네들도 자본가라고 얘기하더라고. 자본가지만 자기네들이 봐도 이건 너무 심각하다. 어떻게 그 용접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것밖에 못 주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더 주고 싶다. 그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절절히 그 사장들이. 그런데 줄 돈이 없다. 원청에서 기성금을 안 내려준다. 기성금을 이 하청들을 딱 요것만 임금을 받게끔 내려준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것 좀 기성금 좀 올려가지고 그 우리 하청 노동자들 자기 그 사업장 노동자들 임금 좀 올려줄 수 있게끔 꼭 그것 좀 해달라. 신신당부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중구조에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노동의 측면인데 상층은 끊임없이 토끼띠 임금 인상을 합니다. 근데 하층은 거북이 걸음을 하죠. 그 소득 임금 인상 경주가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그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과 대기업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대기업 비교를 하잖아요. 2022년 상반기하고 21년 상반기를 갖고 비교를 해보니까 중소기업이 4.8% 임금 인상을 할 때 대기업은 9.8% 인상을 합니다. 계속 저런 식으로 30년 동안 해왔는데 더 앞으로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이거를 완화하고 이제 상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인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전제는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30여 년이 걸렸는데 이거를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게 이거 불가능하다.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꿈을 꿨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체제를 들러 얻고 그 사회주의로 평등한 세상, 옛날 소련 같은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를 노동자가 잘 버는 사람, 특히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더 잘 벌어야 된다.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 100원을 받으면은 그 의사나 전문직들 70원을 받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그거를 꿈을 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 격차로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런 세상 만들자 그러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주력 조합원들이 아마 돌 던져가지고 저를 죽일 겁니다. 우리나라 GNI 국민 총소득 이거를 이윤 안 주고 쭉 해가지고 8시간 노동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해도 평균 5,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 위에 1억 받는 노동자들 그만큼 깎아야 되거든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그렇게 평등주의, 소득을 평등하게 하는 그 전략은 실패했다. 즉, 그러면은
이 이중 구조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저 중심부 노동들은 임금 인상 많이 시켜가지고 그 연말 성과급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갑니다. 4천만 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연봉을 받아가요. 이 하층 노동에. 그런 상황들인데, 그 다음에, 뭐 이중구조 보고서위원회는 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중구조는 해소할 수 없고요. 완화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해소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해결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데. 자, 첫 번째는 대한민국 사회 인식의 대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중구조 밑바닥의 사업주와 노동자는 진정한 애국자다. 애국자라는 표현 좀 그렇긴 합니다. 거시기 합니다. 그 이주 노동자들 국적이 다른데 그러면은 그거를 배제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요거는 우리들 내에서 좀 이렇게 좀 그 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애국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평상시에 이런 표현 안 좋아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수출 그리고 세계 경쟁력을 쭉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이중구조 밑바닥에 이 사업주들과 노동자들이 기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볼까요? 열악한 사업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처럼 낮은 소득이잖아요. 참 일하기 빡빡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를 한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이중구조 밑바닥이 산업과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GDP에 연말에 발표되는 GDP, 연말마다 이렇게 1년씩 쭉 통계내는 GDP에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일한 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취업률에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내수에 또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러면서 내수 시장에도 기여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 안정에 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 기업이 마음껏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해서 1등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이 밑바닥, 이중구조 밑바닥의 이 사업주와 노동자들은 2등, 3등 시민이 아닌 진정한 애국자다. 그리고 이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이런 건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70년대, 80년대 막 90년대 초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산업역군이라고 하면서 막 언론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표현들이 쭉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들을 다 이 소득으로만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점에 있어가지고 이 지점도 또 자꾸 이제 반성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실패한 노동운동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노동운동에도 이 지점에서 책임이 있다. 노동운동이 계속 그거를 불평등 얘기를 하면서 평등한 세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소득의 비교로만 자꾸 이렇게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가만히 제 삶을 생각해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노가다를 뛰면서 어떨 때 이제 그 명절 때 버스를 타고 이제 큰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그 시내를 먼 볼 일이 있어서 나갈 일이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야 이러면서 건물을 지나가면서 건물을 지목을 하면서 저거 지을 때 아버지가 아빠라고 안 했죠 그때는 아버지가 저 건물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거를 얘기를 했고 나도 그게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어. 나도 그 친구들하고 막 끌렁끌렁 놀러 다니면서 그 건물 앞에 가면 야 우리 아버지 여기 일할 때 이런 일 했대 하면서 그러면 친구들이 그러냐 이랬는데 그 공돌이 시절 우리 아버지가 공돌이라고 그 칭해지면서 일하던 그 시절에도 그 노동의 가치를 갖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했는데 나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런 우리 아버지의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자꾸 불평등,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초점에 두면서 소득 비교를 하면서 자꾸 사다리 타기 올라가. 너 소득이 이렇게 낮으니까 소득을 더 해야 돼. 더 싸워야 돼. 그래서 임금을 더 올려. 이렇게 하는 운동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이 아닌데 이것 때문만은 아닌데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그 일로서 보지 않고 소득 격차,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서울에 있냐, 경기도에 있냐, 아니면 지방에 있냐, 대학을 어디 나왔냐,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미를 다 깎아버리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도, 노동운동가의 자식들도 전부 다 그 노동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노동운동가들도 그렇게 자기 자식들을 그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는 이런 아주 이상한 대한민국이 돼버렸다. 이게, 근데 하여튼 인식의 대전환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원활청 상생협력 당연히 활성화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 기업주들이 다 반대했는데 확 하니까 기업주들이 깨갱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납품대금 연동제를 납품대금과 물가까지 해가지고 연동제로 가가지고 그 자연스럽게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도 인상될 수 있게끔 기성금을 원청에서 하청에 더 줄 수 있게끔 아예 이거를 제도화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노사상생 협력도 활성화해야 된다. 이 중소기업 지불 능력이 없는 데들은요, 노사가 싸워가지고 임금 인상 투쟁을 한다고 해서 임금을 올릴 수가 없어요. 여기 재화인데요. 재화나 그 다음에 봉제나 이런 데들, 저희 전태일재단 주변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늘 이렇게 보고 어제도 술 마시고 이랬는데, 여기는 인단투를 할 수가 없어요. 인단투를 노동조합도 할 생각을 안 해. 왜? 해본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재화 지부가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노사상생협의회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함께 살자.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봉제도 내년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단계적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전태일재단이나 그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동운동이 5인 미만 즉각 적용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것도 즉각 적용하게 되면은 감당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불 능력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사업들이 다 망하고 나면은 그러면 새로운 뭔가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일자리가 생기지 않거든요. 우리 뜻대로. 이제는 AI와 로봇으로 원래 있던 일자리들마저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특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연차휴가, 5인 미만 그 사업장의 연차휴가, 이거는 특히 청년들이, 제가 상생임금위원하고 나서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한 청년들이 많아요. 연락이 오면서 연차휴가 좀 풀어달라.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요새 5인 미만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스카이 나오고 인서울 한 그 대학생들도 5인 미만에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전문 직종들이 5인 사업장으로 출발하는 데들이 많아요. 쪼개 일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많은데 가장 짜증나는 게, 가산수당도 가산수당이지만 가산수당은 그 야근하고 특근하고 이랬을 때 150%를 안 주잖아요. 100%만 줘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가산수당이고, 그 다음이 이제 저 연차휴가인데, 요새 청년들은 친구들끼리 해외여행을 자주 가요. 제주도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데, 이 청년들이 그러는 거야. 자기를 뺀 나머지 친구들은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까지 3박 4일 어디로 가고 가는데 자기는 못 간다는 거야. 연차가 없어가지고. 그거 좀 풀어달라고 정말 읍소하던 젊은 애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풀어줘야 된다. 완전히 풀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연차, 여기는 이제 연차하고는 좀 다른 거기지만 연차를 계속 하게 되면 한 25개까지 쓸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주더라도 10서너 개라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끊임없이 상생임금에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총선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계속 하여튼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당연히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요. 잘 아시잖아요. 상인들하고 가깝게 일하는 직종 아닙니까? 거기 보면 정말로 어려운 상인들이 있잖아요. 저렇게 가게 해가지고 저렇게 장사해가지고 먹고 살겠냐? 차라리 저 가게 때려치고 우리처럼 라이더나 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가게들도 많잖아요. 그런 가게들도 지원해야지. 그거 지원 안 하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죽어야 되냐? 죽게 내버려야 되냐? 사회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우상박 소득연대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이런 지점인데 1차 분배, 소득주의. 저는 우리 노동운동이 하우상박 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많이 받는 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좀 조금씩 해가면서 천천히 가고 거북이 걸음으로 밑에가 토끼띠을 뛸 수 있게끔 이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를 앞으로 30년, 40년을 만들어야 옛날 80년대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균등한, 그래도 비교적 균등한 현대자동차 노동자와 제가 88년도 위장 취업했던 그 주한공단의 조그만 그 낚싯대 공장의 임금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기아, 여기 안산의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1.5배 이상 차이가 안 났어요. 지금은 임금 격차가 5배까지, 6배까지 벌어졌잖아요. 하나의 노동자가 그게 어떻게 하나의 노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40년, 앞으로 30년, 40년을 걸쳐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지금부터라도. 그러려면 하우상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온 나라가 합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세금 정책, 늘 저게 세금 정책은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소득 수준으로 1%에서 10% 구간에 여기에서는 자꾸 임금을 못 올리게끔 그래서 그걸 세분하게 정리해서 임금을 올리면 그거 다 세금으로 나간다. 차라리 임금을 덜 올리고 이런 것들을 뭔가 기금화 시켜가지고 이 사회에 환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북유럽이 취하고 있는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임금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는 있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확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런 세금 제도 덕택에 노동자들이 굳이 내가 왜 임금을 올려야 돼? 이걸로 임금은 그냥 이 정도 받고 세금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리고 이걸로 다른 사회에는 내놔가지고 사회복지로 받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한데 이런 거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저런 것들이 되면은 그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이런 것들을 구축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사회복지죠.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이게 돼야 된다. 근데 이거를 한번 했었습니다. 2018년도 현대자동차에서 하우상박을 했습니다. 연대임금 전략을. 그래서 이때 보면은 노동조합 생긴 지 31년 만에 기본급 기준입니다. 성과급으로는 사실은 현대와 기아의 원청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성과급 더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급에 있어서라도 31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 기아 원청 노동자들이 4만 5천 원을 인상하고 협력업체 115개사 노동자 평균 5만 6천 원을 인상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지만 계속 퍼져야 된다. 퍼져야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플랫폼 노동을 하든 프리랜서 노동을 하든 비정규직 노동을 하든 하청 노동을 하든 알바 노동을 하든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3등 시민, 4등 시민, 5등 시민 이렇게 취급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 이 일 해볼만 하네. 스웨덴에서는 기간제 노동자로 일을 하면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 파견 노동자가 있으면 그 파견 노동자는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은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받는데요. 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견 노동자들이 자기 가족들, 친척들한테 다 이거 하라고 얘기를 한대요. 파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원청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 세상을 우리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소득 개념을 도입하자. 사회적 임금. 그 지불 능력이 없어서 아무리 8시간을 일을 해도 3천만 원을 못 받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태일재단 바로 앞에 있는 봉제 공장들이 그렇고요. 재화가 그렇고 저기 그 안산이나 시흥이나 파주나 동두천에 그 하천공단 가면은 정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데들이 있어요. 사장이 울어요. 술 먹다 보면은. 그런 데들은 우리가 사회적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채워주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우리 노사정이 정말 각각 돈 10,000원씩이라도 매달 걷어가지고 그걸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세금 혜택도 주고 뭐 어떻게 하고 재벌들은 더 내고 이래서 그 기금으로 저런 사회적 소득을 뒷받침해주는 소득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설계들을 상상을 한번 해보자. 우리 대한민국을. 그러려면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너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을 해요. 이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뭐 평등한 세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사업장에 비정규직 문제 생기면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대놓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완전히 지금은 일상화되어 가고 있어요. 막 퍼져가고 있어. 그만큼 충돌이 심하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렇게 한다면서 그때 그 인국공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인국공, 서울지하철. 하나는 한국노총 사업장이었고 하나는 민주노총 사업장이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교조도 기간제 교사들을 7년 8년, 그래서 검증된 기간제 교사들,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고 학생들 점수도 많이 나오는, 좋은 점수 나오는 이런 기간제 교사들 정교사 하자는 거 정교조가 반대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빚어진 거예요. 이 이해 충돌이 이제는 노동 내에서도 장난이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노, 사, 정 그리고 온 사회가 같이 나서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공제인데요. 요거는 그 소개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풀빵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비를 내고 여기 이제 라이더 조합원 아니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합비를 내면은 그 중에 6,000원이 풀빵으로 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데 이 노동공제 활성화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는 아이 젖 하나 더 준다고 그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는 노동운동이 이거를 할 거다, 노동운동이 대신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이 밑바닥의 문제, 이 어려운 노동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내가 대신하고 노동운동이 대신한다. 물론 대신이라는 개념이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같이 하는데 내가 그 속에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 살면서 느껴지는 거는 이 문제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노동운동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이중구조 밑바닥의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그 노동구조 이중구조 밑바닥이 스스로 조직화돼가지고 스스로 주체가 돼가지고 이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냈을 때 이 문제가 풀리는 거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중구조 밑바닥 문제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냐? 집회도 합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냐? 그거요. 민주당도 하고요. 모든 당이 다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중구조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다 해요. 가끔 가다 보면요. 재벌 총수 중에서도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네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중구조 밑바닥 이 문제 우리가 챙겨야 된다 사회적으로.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다 해요. 트럼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다 트럼프 지지하잖아요. 백인 노동자들이.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모여야 된다. 근데 잘 안 모여져요. 보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저 100명 미만 1600만 명이 노동조합 가입률이 1%가 안 돼. 보니까 막 300명 이상은 46.3%. 저기는 막 북유럽 수준이야.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조합 가입률이야. 근데 100명 미만은 1%가 안 돼. 왜? 전통적 노조 조직화 전략이었었는데 이거는 그냥 자료로 보시고요. 그 이중구조 아래에 있는 이 노동자들의 생태계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30년 넘게 저 그 이중구조 아래를 하청 노동이라든가 이걸 조직하기 위해서 정말 별별 노력들을 다 했거든요. 저도 역할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런 역할도 하다가 쭉 했는데 계속 실패했어. 실패한 게 뭐였나? 저 생태계 조건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영세하잖아요. 사업이 영세하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얻을 게 없는 거야. 안 만들어. 저 영세한 사업장에 노동운동 잘하던 사람이 들어가 있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야, 너도 노동조합 왜 안 만드냐?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 장난칩니까? 사장 집에 숟갈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는데 내가 노동조합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만들어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선봉됐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화염병 들고 쇠파이프 들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친구인데 하청 딱 거기 있으면서 해봐야 여기서 뭘 얻냐. 난 그리고 요것만 받아도 나 지금 이런 조건에서 먹고 살 수 있어. 그냥 피곤하게 만들지 마. 노조 얘기하지 마. 이런 거. 그 다음에 대면 노동이에요.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해요. 주로 작다 보니까 규모가. 근데 형 동생하고 삼촌 이모
뭐 봉제 공장에 일하다가 지금부터는 노조를 만들었어. 요 이 땅 너는 자본이고 난 노동이야. 서로 이제 적이야. 지금부터 임금 인상해줘. 으쌰으쌰 이거 못해요.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또 이동노동이야. 그렇게 작다 보니까 그런 봉제나 이런 데들은 여기서 10원 더 준다면 글로 옮겨요. 바로 옆 사업장으로. 그랬다가 여기서 20원 더 줄게 다시 와. 그러면 또 와. 이 일했다가 저 일했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 전통적 방식으로 노조 조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라이더 플랫폼 노동 개별 노동을 하잖아요. 노동이 분산돼 있어. 좀 공장 안에 이렇게 좀 모여 있거나 사업장 안에 모여 있으면은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야 우리 하자 그냥 오늘 점심시간에 한번 식당 들러 엎자라고 하면은 들러 엎어지는데 이거는 일을 다 따로 한단 말이야. 안 돼. 그러니까 모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나타나는 현상이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직업이 투잡, 쓰리잡, 포잡 막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기존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노조를 해라라는 노조할 권리 이전에 노조를 왜 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은 그럼 어떤 혜택을 줄 건데 혜택, 동인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노동공제 생태계를 구축하자. 그래서 일상 혜택을 그 임단투가 없고 우리 라이더들도 한번 싸워가지고 이게 성과를 내려면 2, 3년 막 걸리기도 하고 5년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매년 임금 인상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일상적인 그렇지 않은 일상적으로는 어떤 혜택을 그러면은 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출발한 게 노동공제 운동입니다. 그래서 독일 금속노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250만 명 세계 최대의 노동조합인데요. 저기에 조합원 중에 50만 명이 퇴직자들입니다. 퇴직자들이 자기 연금의 0.5%를 조합비로 내고 남아있는데요. 그 또라이들도 아니고 퇴직하면 임금 올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 노조에 남아있어. 왜? 하고 보니까 저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 퇴직금 불려주고 뭐 여기 쭉 나와 있는 저런 것들 자동차 수리 그다음에 심지어는 독일은 추운 나라니까 겨울에 보일러 근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은 그냥 일반 업체에다가 이렇게 우리는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오지만 독일은 한 달, 두 달이 걸리는데요. 접수만 일주일이 걸리고 막 이러는데 노동조합이 그거를 신속하게 싼 가격으로 해줘요.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노동조합에 그 50만 명이 조합비를 내고 남아있는 거다. 이게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문제들은 그 보셨을 거고 그 하나 이제 이게 이 6,000원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게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혜택이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워낙 규모가 작아가지고 6,000원 하면서도 그 혜택, 소품목들을 하면서 손해를 지금, 적자를 봐가지고 계속 전태일재단에서 돈을 막 여기저기서 끌어와가지고 적자 메꾸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면은 그 소품목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 6,000원의 적자 상태인 데서도 내년에 그 기본공제 소품목을 하나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위원장께서는 라이더 위원장께서는 상조 소품목을 넣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그렇게 주셔서 그거를 넣을지 뭘로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자가 더 누적되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효과를 더 보게 하자 이런 거고요. 해가지고 쭉 갖고 이런 것들 넘어가고 여기에 이제 라이더 유니온, 이음나눔 유니온, 대리운전노조 그 다음에 민주노총, 이제 민주여성노조, 언론노조, 방송작가 유니온이죠.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이 만든 권리찾기 유니온 이런 데들이 이제 쭉 들어오고 있고 지역 공제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또 지역 공제를 만들겠다고 이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기본공제로 우리가 이제 쭉 보고 있는데 기본공제가 이제 2,800이 저건 풀장 전체구나.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2,500은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요. 그렇죠. 기본공제가 11월 21일 기준 2,526명이 되는데 빨리 10,000명을 만들어서 그 6,000원 기본공제 혜택에 소품목에 두세 개를 더 추가하는 이걸 꿈꾸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소액 대출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올리고 500만 원을 올리고 물론 이렇게 되면 소액 대출 운영과 관련한 이제 이 어려움이
돼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자, 요런 거고 대출 사업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제일 많이 대출을 하고 있는 데는 그 라이더하고 대리운전 노조가 대출은 다 거의 다 해납니다. 이번 수당도 대리운전을 하고 이번 수당 제일 많은 건 라이더. 제발 좀 다치지 말고 일하세요. 그거 보면서 참 되게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출 제일 많은 거는 대리운전 노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는 거고 후기들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 원리만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 자조연대 개입 우리 스스로 자조하자 우리끼리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연대하자 그리고 이 세상에다 목소리를 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쪽수를 만들어서 라이더 유니온이 조합원 한 3,000명이다 그러면 아마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된다 그러면은 선거 때문에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막 줄 수도 있고. 예. 제가 시계를 잘못 봤나요? 그러네. 이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시간이 지났네요. 예, 저기 마지막 걸으면 길이 되고 함께 걸으면 역사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 같이 함께 걸읍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중구조 문제, 우리 어려운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이러한 걸음을 우리가 같이 걷고 또 이 사회가 같이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지리도 바로 시간 네, 저 타임 이거를 처음 써봐가지고 아닌데 시간 안 넘었는데 6시 40 1시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 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9시 52분입니다.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깜짝 놀랐네. 야, 혹시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의견이라든가 야 임마 네 얘기 틀렸어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아무거나 좋으니까 아니면 공제 얘기했던 거 그거 좀 그 품목 다른 걸로 좀 바꿔보면 안 되겠냐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예. 항상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노동의 가치라는 노동의 이제 힘듦 그리고 이제 저희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항상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그만큼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무직이라고 해갖고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고 또 그만큼 목숨값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더 붙은 만큼의 급여를 더 받아야 된다고 임금을 좀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그 정부 쪽에서도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때 나왔던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거를 좋은 쪽으로는 저는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최저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최저임금을 더 높게 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 지금 최저임금 수준에 동결을 하는 그런 의견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혹시 또 뭐 의견이나 있으면 하나씩 주고받고 하면은 하기가 어려울 텐데 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라도 그냥 질문 안 해도 좋으니까 일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라든가 있으면은 예. 산업연금 같은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맡고 일하는 직업이거든요. 어제도 나오고 이유 없이 구타당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산업연금 같이 정부에서 뭐 계획하는 게 있나 텔레비 같은데 공익 광고 같이 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수준을 높여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마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정부 입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또 혹시 한 분 정도 나도 한번 뭐 얘기해보고 싶은 거 없습니까? 예, 없으면은 두 분 얘기해가지고 얘기했던 지점이겠는데 하나 이제 최저임금은 좀 더 얘기하고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반성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자꾸 소득으로만 이렇게 하고 이게 노동운동이 그랬었어요.
뒤돌아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임금 비교, 소득 비교.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다 이 노동에서 육체노동, 그러니까 우리 노동운동의 출발은 사실은 육체노동이 이 세상을 만드는 거다, 세상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소득 비교로 이렇게 가면서 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서 자기 자식은 그 일을 시키지 않는 이런 식의 이 뭐라 해야 되나 아주 그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삶들. 제가 아는 노동운동가, 저도 마찬가지고, 제 딸도 육체노동하겠다고, 공장에 들어가겠다고 이러지 않고, 반발심,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다. 아직 이제 직장은 안 가졌는데, 제 주변에도 우리 노동운동가들 자식 중에 그렇게, 나 좋아, 그런 공장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리고 90년대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물질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자동차 생기고 막 자기 주택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빚어진 현상들, 그리고 해외 나가면서 빚어진 현상들이 같은데, 소득으로 임금으로 그다음에 그 일에 있어서도 그 임금을 많이 받고 소득을 많이 받는 육체 노동이라도 현대자동차는 키를 쓰고 들어가면 난리잖아요. 500명인가 뽑는데 10만 명 넘게 막 지원을 하잖아요. 소득 비교로 가는 것을 이제는 노동의 그 일 자체의 가치로 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러면서 두 번째 소득을 적절하게 올려주는 이렇게 정책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이 얘기로 저는 이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이에요. 이 최저임금은 차등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노동운동의 입장이었어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입장이 산업별,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이었어요. 더 낮추자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100원이 있는데 어떤 업종은 90원으로 낮추자가 아니라 100원이 짝 깔려 있으면은 어떤 업종은 더 어렵고 힘든 데들은 110원을 주고 120원을 주고 이렇게 최저임금을 하자라는 게 노동운동의 입장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동운동의 입장이 차등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노동운동 한참 할 때, 금속에서 할 때, 그때 최저임금을 이렇게 차등하는 게 맞겠다. 그게 금속노조의 입장이에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바뀐 거죠. 근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특히 언론 광고가 됐든, 아니면은 정치인들의 입이 됐든, 노동운동가의 입에서도 이제는 그런 얘기들, 이 노동, 라이더 노동의 가치, 대리 노동의 가치, 그 다음에 방송 작가의 가치, 이런 노동, 청소 노동의 가치, 이 노동들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부각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TV 드라마로도 만들고,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중구조, 이 신고된 것들은 차분하게 천천히 한꺼번에 극단적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차분히 천천히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받아들인 반응이 이거를 채워나가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1교시 한석호 총장님 명 강연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제 아침 교육은 저희가 준비 아침 교육은 좀 마치겠고요. 저희 자리 잠깐 좀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다음 교육으로 좀 넘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한석호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